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한동안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또 오늘은 무진장도 없네요. 잔인할 정도로 화창하네요.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죠. 굉장히 덥죠. 그러니까 복날 지나고 나면 또 비 온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고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올해 사망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밀떡이니까 얘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게 그 산사태가 난 지역에 가서 인명 구조 및 그 수색 작업을 하던 우리 해병대원 중에 한 명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뭐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으면 대민 지원이라고 네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잃을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지휘관이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해병이 귀신 잡는 해병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을 잡더라도 안전 장치가 있어야 귀신을 잡고 해야 될 임무를 완수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아, 참. 이제 입대한 지 8개월 된 네. 일병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부모님 인터뷰를 보니까 부모님 반대했는데 그 해병대 희생자분께서 입대를? 예, 네. 그런데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랑 애정이 깊었던 예. 병사였겠습니까? 그리고 갔고 저도 뭐 대민 지원 나갔고 군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중에 하나가 예. 대민 지원이잖아요. 뭐 당연히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지역이라 군이 출동해서 희생자와 인명 구조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안타까운 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 뭐 높이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급류가 세게 치면 사실 발목이 무릎 정도까지만 차도 사람 제대로 못 서 있어요. 저도 네, 경험을 네. 받고 그거를 저는 당연히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이제 들여보낸 줄 알았는데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얘기 들으면 저는 첫 번째는 좀 화가 났고요. 대한민국 뭐 구명조끼가 없어서 안 채워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착용해라 그랬는데 병사들이 예를 들어서 귀찮아서 뭐 힘들어서 번거로워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지급이 안 됐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사고가 있거나 뭐 재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뭐 군, 경, 소방, 뭐 구급대원들 그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좀 참담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불감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뭐 뉴스 전하는 게 일이니까 매해 이맘때 되면 안전불감증 얘기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해병대원에게 깊은 조의와 또 위로의 말씀을 보내면서 오늘 밀떡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야기 뭐 전황도 좀 살펴보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와의 관계라든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그 커다란 전황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돈자되거나 좀 멈추는 형태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고 그러면서 동시에 양쪽 군대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뢰지대입니다. 지뢰. 맞습니다. 예. 지뢰가 전선을 따라서 매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상 외로 수십만 개의 지뢰가 지뢰밭이라고 흔히 그러니까 얘기하죠. 넓게 퍼져 있고. 네. 예, 굉장히 넓게 퍼져 어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초원 공세라고 하진 않지만 어느 지역이 좀 약한지를 뚫어보는 그런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기갑병력을 그냥 무조건 들이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펑펑 터져 나갔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 바로 지각하고 이제 바꾼 게 이제 보병들을 이제 밀어넣었는데 역시 보병들도 계속해서 지뢰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돈자되고 침체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현재는 이제 2차 방어선까지 도달을 일부 이제 하긴 했는데
1차 방어선 어떻게 보면 약간 탐지 같은 느낌이고 2차 방어선이 메인 게임이거든요. 예. 여기 잔뜩 준비하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크레민나 전선 쪽에서는 오히려 러시아군이 병력을 집중시켜서 이제 약간 반격을 하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박 의원님 말씀대로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작년 가을 공세에 좀 성공에 취했는지 좀 준비가 안 된 느낌. 그러니까 뭐 항공 전력은 뭐 당연히 부족했고 대포병 전력이라든지 화력으로 이제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험 부족이 좀 눈에 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전선을 화력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한데 속도가 이제 많이 당연히 나진 않죠. 인명 피해도 예. 계속 나게 되고 아마 가을 정도쯤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게 지뢰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지뢰밭 얘기를 하는데 밭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그리고 이게 왜 그 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띠도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됐건 거기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다가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격적으로 예.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에 이제 오신트들이라고 부르죠. 이쪽에서 한국이 대량의 무기를 이제 공유해 줄 거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지뢰 제거 전차. 국산 지뢰 제거 전차가 있으니까 요거를 공유해 줄 거란 약간 희망 반, 예측 반 뭐 이런 보도들이 예측들이 나오기 있었죠. 네. 지뢰 제거 전차라는 건 무슨 원리예요? 일반 전차를 이제 개조를 합니다. 네. 그 지뢰를 개척하는 뭐 장애물 개척 전차라고도 어허. 이제 우리 말로 표현을 하는데 유럽에서의 전장 환경상 서방권에서 나토에서 좀 이것을 좀 등한시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뢰 개척 전차 또는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것은 공격에 필요한 예. 그런 무기 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가 공격할 일은 별로 없죠. 방어 측면의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등한시했고 유럽 강대국의 아주 유명한 전차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토 소속 국가도 그렇고 각국에서 전력화하는 뭐 게 운영을 제대로 한다던가 그러지 별로 못하겠죠? 없어요. 뭐 네. 많아봐야 10대 그 그렇죠. 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그걸 개발하면서도 그런 상황이고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한참 검토하더니 우리 필요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사실은. 예. 그랬다가 이제 이런 전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통공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무기 체계 중에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나토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량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나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 없으니까 이제 네. 그때서야 이제 눈을 돌려 보니 이제 대한민국에 있더라. 그 민주주의의 백화점이죠. 없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화력으로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화력으로 네. 밀어붙이다 보면 총공세를 하다 보면 뚫리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소 좀 아니란 생각일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게 예. 이제 장애물 개척 전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보병으로서 지뢰 탐지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런 지금 지뢰 지대를 돌파한다? 지금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아군의 희생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예. 그 지뢰 자체도 플라스틱 지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탐지기로 안 잡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탐지기여야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그렇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쪽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방문 전에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뢰 탐지기는 오케이. 그다음에 지뢰 제거 전차는 검토해 봅시다. 정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어찌됐건 살상 무기나 이제 전투에 쓰이는 네. 이 전략 자산들이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뭐 지원하지 않겠다는 예.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지뢰 좀- 제거하는 이런 뭐 장비들은 아니면 전차라도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물론 어. 이제 지뢰 제거 전차에 자기 방어용의 기관총.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죠. 또 서방권에서 개발한 거는 RWS 시스템 무인 기관총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뭐 살상 무기라고 보지는 않을 살상무기라고 것이다. 볼 수는 없죠. 아니 뭐 필요하면 기관총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지뢰 탐지기는 괜찮은데 그게 뭐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지뢰 제거 예. 전차는 어떻게 보면 사실 공세용이거든요. 말 그대로 전차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전차 안에 이게 무인기관총, 그다음에 미클릭 비슷하게 이렇게 도포격을 쏴서 폭파시키는 것도 위에 부착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총을 교체한다든지
그 장비는 떼고 준다든지 음. 이런 조치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뢰대가 전차를 먼저 공유할지 아닐지가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선에서 이제 펼쳐지는 일들은 그렇다고 치고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푸틴은 지금 러시아에서 괜찮은 거예요? 제가 뭐 그 러시아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번역한 걸 좀 보다 보면 그렇게 뭐 혼란스럽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쪽 말고 나토 쪽이나 또 미국 쪽의 서방에서 러시아를 예, 예, 봤을 예. 때 예. 언론을 보면 좀 시끌시끌하죠. 어.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음. 상황이죠. 최근에 프리고진의 반란이 끝나고 관련자들을 서서히 보이지 않게 숙청하고 있어요. 음흠. 특히 BDV, 베데베라고 불리는 공수군 관련 장성들이 계속 숙청되거나 해임되고 있어서 장병들이 언론에다가 공표를 한 적이 있죠. 그건 숙청입니까? 아니면 이제 홍차를 이렇게 주거나? 홍차를 지금 주진 않겠죠. 아, 홍차는 아니고. 네, 홍차는 아니고 지금 뭐 해임이나 파면 정도인데 직책을 네, 뺏는다는 이것도 좀 거죠? 웃긴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나마 잘 싸운 부대는 음흠. 바그너 그룹은 이제 용병이니까 제외하고 메데베라고 부르는 공수군이었거든요. 이 공수군 관련 장성들을 계속 해임하거나 이제 파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구금되거나 얘기하신 대로 홍차가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관련 병사들이 건들지 마 우리 지휘관. 만약에 선을 넘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전쟁이 나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장성의 해임권으로 병사들이 이게 상부에 항의하는 것도 이게 속된 말로 개판이죠 이게. 군기가 없는 거지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리고 군기가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병사들이 납득 못하는 거죠. 나는 전선에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열악한 전선에서 근데 뒤에 있는 놈들 거기 성명서에 그 얘기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책상 물림들은 뒤로 빠져라. 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지휘관들을 건드리고 이제 괴롭히는 게 이 저기 크렘린 안에 있는 그 간신배들이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향후에 파장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와중에 또 이제 바이든은 집속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 의회에서는 이제 찬반이 있는 것 같고 집속탄이라는 게 일단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의 포탄에 자탄이 수십 개, 많게는 뭐 수백 100개 개죠. 가까이 넘게도 장착이 돼 있는 탄으로 뭐 확산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럼 어디서 하나가 탁 터지면 옆으로 확 상공에서. 네. 항공 플랫폼에서 투발되는 것도 있고요. 지상에서 자주포나 야포로 타격을 하는 그런 집속탄도 있고요. 이게 워낙에 살상 반경이랄까 맞습니다. 이게 넓으니까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그걸 제공하겠다. 근데 지금 굉장히 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뢰지대 때문에 더 그런데 어허. 이 부분을 뭐 아까 미크릭이라고도 얘기하셨지만 네. 그게 살상무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크릭 같은 경우는 넓게 비산돼 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그렇죠. 화약인데 일종의 거기를 터트려 버리겠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무기 체계인데 집속탄이 그걸 또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적의 이제 기갑 세력을 이제 제압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필요는 한데 문제는 나토를 위시한 유럽에서의 반대가 심한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공중에 떠서 이제 뿌리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뢰밭이니까 터뜨릴 거야라는 의미로 뿌리다가 이게 지뢰밭이 아닌데다 어디 떨어지면 떨어져도 폭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발률.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불발탄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이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불발률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후에 민간인이나 어린이들이 뭐 처리하다 보면 또 사고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인명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인간적이다 해서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했죠. 그래가지고 그 확산탄,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는 협의체가 있어요. 예, 있죠.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나토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을 안 했죠. 저는 이게 유럽에 약간 그 좀 세게 얘기해서 표리부동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 중에 비인간적이지 않은 무기는 없어요. 소총은 그럼 뭐 인간적이진 않잖아요. 그 뭐 대포가 비인간적. 여기서 우려하는 건 이제 불발률이랑 광역을 제압했을 때 거기 민간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전쟁이 자체가 비인간적인 거고 전쟁에 쓰는 모든 무기가 비인간적이고 그 안에 들어간 인간도 비인간이 되는데 협약을 자기네끼리 맺었어. 이게 쓸데가 없는 게 전 세계에서 집속탄이나 확산탄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미국이랑 러시아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무기든 사실은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네네. 예. 가장 많이 쓰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빠져 있는 조약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유럽에서 자기네끼리 딱 해놓고 야 우리는 전쟁을 인간적으로 해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유럽은 뭐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한답니까? 좀 그건 이 논쟁이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어려운 네네. 문제인데 지금 이런 뭐 전시 상황에서는 정말 진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불발률을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1% 이하의 불발률이 돼야지만 뭐 그 무기 체계를 생산을 승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도 그 집속탄이 이 내장되어 있는 다련장 탄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유도탄을 뭐 승인 한 해 만에 그랬는데 우리가 불발률 이하가 1% 이하가 됐기 때문에 풍산과 한화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F-16 얘기도 좀 해야죠. 네. 이게 또 승인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뭐랄까 반기는 뉴스가 될 텐데. 그럼요. 이게 그 전황을 좀 이렇게 뭐랄까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속도를 더 다르게 만든다던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을 좀 하는 느낌이에요. 미국에서 사실, 속도 조절을 한다. 사실 이걸 하려고만 마음 먹었으면 작년에 한참 한참 전에 할수 전에 했을 있었겠죠. 수도 네.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협조하겠다고 했었고 근데 이 미국의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 전 트럼프 때부터 트럼프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들을 좀 했죠. 예. 우리는 빠지겠다. 그거의 어떤 일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을 돌이켜보면 미국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버틸 줄은.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이왕 전쟁을 시작됐고 이렇게 버티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군대는 참전은 안 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특히 정보 개통과 화력 쪽에서. 예. 그래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축차적으로 승인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F-16 승인 쪽으로 돌아선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지금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한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가면 3개월, 보통 6개월까지 봅니다. 6개월을 본다 그러면 올 11월, 10월쯤에는 빠르면 10월쯤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전선에.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핵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얘기까지 이게, 나왔고. 레드라인이라고 했지만 러시아의 레드라인은 지금까지 계속 후퇴했거든요. 뭐 하이마스를 집어넣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걸로 간주하겠다. 계속 그렇지만 결국은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아요. 진홍빛에서 약간 옅어지고 있는데 전투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는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상황이다. 그때 쐐기를 박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거기 저는 이제 두 번째 후자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기를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너희들이 그 오래 끌고 그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다. 우리도 계속 간다. 뭐 F-16 그다음 또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협상 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 카드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타이밍들마다 있었을 그렇죠. 텐데 지금은 이제 F-16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분석인 맞습니다. 것이고 그 러시아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이냐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황은 뭐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뭔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밀떡이 뭐 이게 녹화돼서 방송이 되고 또 뭐 유튜브로 좀 다운 받으시고 하는 게 시차 차이가 조금씩 그럼요.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아니면 취하게 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네.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